오늘 경기는 단순한 승부 예측이 아닙니다. 전술 구조 압박 타이밍,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맞물리는 경기들입니다.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팀은 왜 흔들리는지, 압박이 정교한 팀은 어떻게 흐름을 가져오는지, 오늘 4경기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매치업들입니다. 전력보다 구조를 봅니다. 득점보다 과정을 봅니다. 지금부터 흐름이 어디로 기울 수밖에 없는지 경기 안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베로나 vs 우디네세. 베로나는 3-5-2 3백을 기반으로 후방에서부터 차분히 전개하려 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린 편이라 상대 전방 압박에 자주 갇히는 팀이다. 수비 라인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는 장면은 많지만 전진 패스의 템포가 늦어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반복된다. 중앙 최전방의 지오바네는 속도와 피지컬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뒷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지만 후방 전개가 지연되면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공이 전방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수비수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세컨볼 싸움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자주 만들어진다. 왼쪽 윙백 브라다리치는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이 좋은 자원이지만 빌드업이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 자신의 공격 성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의 갈리아르디니 역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며 몸싸움과 세컨볼에 나서는 역할이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질 경우 단순한 횡패스에 머무르는 장면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베로나는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 압박에 막히면 골키퍼까지 공이 내려가고 다시 길게 차내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된다. 그 결과 라인이 어정쩡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턴오버가 발생하며 전환 수비 타이밍이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누적되고 있다. 실제로 베로나는 시즌 내내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와 전환 수비 문제로 인해 실점이 계속 쌓였고 현재까지 34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디네세는 4-3-1을 기본으로 두 줄 수비를 안정적으로 세운 뒤 상황에 따라 전방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데 강점을 가진 팀이다. 무작정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상대 빌드업의 특정 구간을 노려 압박을 걸어 흐름을 끊어내는 구조다. 자니올로는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탈압박 이후 빠르게 전진 드리블과 슈팅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자놀리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맡으며 그의 압박 타이밍에 맞춰 팀 전체 수비 라인이 동시에 전진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중앙의 칼스트렘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의 템포를 조절하는 자원이다. 공을 탈취한 직후 짧은 패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측면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를 선택할 수 있어 우디네세의 역습 전개에 날카로움을 더한다. 이번 경기는 느린 빌드업으로 고전하는 베로나와 타이밍 조절이 뛰어난 전방 압박을 보유한 우디네세의 상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베로나가 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빌드업 단계에서의 턴오버가 반복되며 우디네세에게 유리한 경기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놀리 압박 이후 자니올로와 공격진이 박스 근처로 빠르게 침투하는 장면이 이어진다면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연속 슈팅 찬스로 연결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베로나 역시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반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양과 전개 안정성,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점점 우디네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베로나가 빌드업에서의 리스크를 줄이지 못하는 한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노리치 시티 vs 코번트리. 노리치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경기당 평균 1.44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팀이다. 블록을 내리고 수비를 펼치는 상황에서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상대 이선 자원에게 박스 근처에서 여유 있는 슈팅각을 자주 허용한다. 전방의 사전트는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지만 팀 전체 빌드업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공을 받는 지점 자체가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중원에서 전진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공격이 한번 끊기면 곧바로 수비로 밀려나는 흐름이 반복된다. 왼쪽 풀백 유라색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공격 가담 이후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측면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 매트슨 역시 공격 성향이 강한 풀백으로 두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레스트 디펜스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노리치 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다. 대인 마크 전환이 느려 박스 안에서 매치업이 엉키는 장면이 잦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문전압 혼전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점 이후에는 팀 전체 라인이 더 뒤로 말리는 경향이 있어 공을 탈취하더라도 역습 전개 속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강등권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황에서 분위기 또한 가라앉아 있어 실점 이후 멘탈 회복력과 경기 플랜 수정 능력도 부족한 모습이다. 반면 코번트리는 3-3-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당 평균 2.18득점을 기록하는 리그 최상위권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심스는 피지컬을 앞세운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박스안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어준다. 라이트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으로 심스가 등지고 버텨준 이후 흘러나오는 볼이나 침투 패스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클스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세컨 지점에서 볼을 받아 간결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 옵션을 동시에 가져간다. 측면 윙백들은 터치라인을 넓게 활용하며 크로스 빈도를 높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박스 안타점 자원과 박스 바깥 세컨 지점 자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특히 라이트와 에클스는 세컨볼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 코번트리는 전방 압박 강도도 높은 편이라 상대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경우 실수를 유도해 짧은 거리에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경기 초반부터 박스를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노리치 시티와 공격 옵션이 다양한 코번트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노리치 시티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킹 미스와 세컨볼 처리 문제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심스와 라이트에게 넓은 공간이 제공되며 코번트리의 공격이 더욱 위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노리치 시티가 가장 약한 문전 혼전 구간이 반복적으로 공략될 수 있다. 노리치 시티가 홈에서 반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 대응 능력으로는 코번트리의 공격 볼륨을 90분 내내 버텨내기 쉽지 않은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노리치 시티가 최소 1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흐름 속에서 코번트리가 스코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에버튼 vs 리즈.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면서 더블 볼란치 중 한 축인 1호의 그 분함을 메잘라처럼 활용해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술을 가져가고 있다. 바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피지컬을 앞세운 골게터로 공중 경합과 세컨볼 마무리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며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확실한 마무리 옵션으로 기능한다. 맥닐은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와 드리블 돌파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으로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1호 에그 분함은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 대각선으로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의 균형을 깨뜨린다. 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진은 박스 안바리를 우선적으로 막을지 아니면 1호 에그 분함의 침투를 따라갈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에버튼은 이 움직임을 활용해 1호 에그 분함이 측면 하프스페이스 깊은 지역에서 공을 받아 두 줄 수비 사이를 가르는 패스를 시도하거나 직접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까지 침투한 뒤 안쪽에 자리 잡은 바리를 향해 낮은 크로스나 컷백을 공급하는 장면은 이미 팀의 핵심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에버튼의 공격은 단순한 측면 크로스 위주가 아니라 메잘라 침투와 이선 자원들의 동시 전진이 겹쳐지며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로 한 단계 더 정교해지고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1-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3명의 수비수와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수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에론스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빌드업 초반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슈타흐는 세 수비수 앞에서 태클과 인터셉트를 담당하며 1차 차단을 책임진다. 다만 이 구조 특성상 윙백과 이선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구간에서는 중앙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발생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슈타흐 혼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는 메잘라 유형의 자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진은 박스 중앙과 타깃형 스트라이커 쪽에 시야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측면 하프스페이스에서 뒤늦게 침투하는 자원에 대한 마킹 전환이 늦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은 1호 에그 분함처럼 하프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자원에게 리즈 수비 라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메잘라 전술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3-1-4-2 수비 구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에버튼은 1호 에그 분함의 대각선 침투를 통해 리즈 수비의 시야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갈라놓고 그 사이 바리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전방 압박과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에버튼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반복될 경우 수비 집중력과 마킹 전환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파이널 서드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컷백 패턴 완성도를 종합해보면 전술적으로는 에버튼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구조적인 약점을 더 직접적으로 찌를 수 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지로나 vs 헤타페. 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체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한번 리듬을 잡은 뒤 이선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바나트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톡과 키피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자원으로 사이드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치간코프와의 연계 지점을 자연스럽게 열어준다. 치간코프는 최근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교차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풀백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반 마르틴은 이선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압박을 한번 흘려낸 뒤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타이밍이 뛰어나고 치간코프와의 짧은 패스 교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이 구조 덕분에 지로나의 공격은 측면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되며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채 박스 주변을 에워싸는 패턴으로 높은 점유율과 슈팅 볼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간코프를 중심으로 한 이 공격 루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흐름을 주도하는 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현재 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방 압박 역시 단순히 한 줄로 달려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반 마르틴이 패스 길목을 먼저 차단하고 치간코프와 바나트가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변칙적인 패턴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은 줄어든 반면 상대의 빌드업이 어설프게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해 곧바로 득점 찬스로 전환하는 비율은 확실히 상승한 모습이다. 반면 헤타페는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을 두껍게 채워 두 줄 수비를 형성하려 하지만 최근에는 간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로 마르틴은 이선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려 하지만 팀 전체 라인이 늘어져 있어 패스를 받을 위치 자체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잦다.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에서 공수 전환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라인이 길어지면서 수비 카담과 역습 카담 타이밍 모두 애매해지는 문제가 드러난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줘야 할 핵심 자원이지만 앞선과 수비 라인 사이 거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혼자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헤타페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고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열리며 위험한 장면을 연속해서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압박이 앞에서 시작되더라도 뒷선이 함께 따라 올라오지 못해 두 번째, 세 번째 압박이 이어지지 못하고 한 번의 패스로 구조가 무너지는 장면이 누적되고 있다. 최근 5경기 무승, 2연패 흐름 속에서 경기력과 팀 분위기 모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 전술 완성도와 팀 컨디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지로나는 치간코프를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공격과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공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는 반면 헤타페는 압박과 수비 어느 쪽에서도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헤타페 빌드업이 시작되는 순간 이반 마르틴이 패스 방향을 읽어 차단 각을 잡고 치간코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휘어 들어오며 볼 소유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때 바나트까지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에 가담하면 헤타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며 박스 앞에서 연속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헤타페는 간격이 무너지면서 파울로 위기를 끊는 장면도 잦아 지로나의 세트피스 상황 역시 충분한 득점 기대값을 가진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종합해보면 공수 간격을 유지하며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구현하는 지로나가 경기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축구는 누가 더 많이 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적은 선택으로 상대를 흔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4경기 모두 압박의 방향, 간격 관리, 전환 타이밍에서 명확한 차이가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경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흔들리는 장면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고 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다음 경기 분석도 흐름 위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